인생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감동과 충격의 막장 드라마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배신과 집착, 그리고 반전까지.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가 있었다. 남편 강도훈, 아내 윤서연, 그리고 초등학생인 두 아이.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문을 닫고 들어서면 공기는 언제나 얼어붙었다. 강도훈은 퇴근하자마자 현관에 가방을 던지고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다. 휴대폰 줘. 윤서연은 아이들이 옆에서 숙제하는 걸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애들 숙제 봐야 해서. 잠깐이면 돼. 비번 풀어. 서연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건넸다. 도훈은 앉지도 않고 서서 화면을 스크롤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첩 메신저. 빠르게 넘기는 그의 손끝은 집요했고 눈빛은 매서웠다. 이 번호 누구야? 이름 저장도 안 했네. 택배 기사님, 낮에 소포 때문에 연락 왔어. 왜 저장 안 했어? 숨기려고 그런 거지?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야. 어젯밤 9시 통화 4분 넘게 했네. 누구야? 엄마야. 통화 기록 밑에 있잖아. 그럼 지금 스피커 켜서 걸어봐. 애들 앞에서까지 그래야 해. 짧은 신경전이 이어졌고 결국 도훈은 휴대폰을 덮었다. 됐다. 밥이나 차려. 서연은 주방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았다. 큰아이는 연필을 굴리며 종이에 시선을 고정했고 작은 아이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다. 도훈은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이건 뭐야? 오늘 오후 2시 47분 커피 2잔. 아, 그건 내가 둘 다 마신 거야. 2잔이면 둘이야. 누군데? 아이스랑 뜨거운 거 시켰어. 내가 둘 다 마셨다고. 거짓말하지 마. 20분 간격으로 결제 2번 돼 있잖아. 처음엔 포인트 적립이 안 돼서 취소하고 다시 결제했어. 취소 영수증은 어디 있어? 그건 직원이 처리했어. 영수증에 취소 표시 없어. 다음부터는 카드 내역 취소 표시, 증거 다 남겨. 내가 제대로 안 하면 내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 식탁에 있던 아이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은 얼른 주워 올리며 말했다.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말자. 그럼 애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든가. 그날 저녁도 결국 싸움으로 끝났다. 밤이 되자 도훈은 잠든 아내 얼굴에 손전등 불빛을 비췄다. 오늘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아니야. 눈이 흔들려. 거짓말이지. 그만 좀 해. 무서워. 내가 이렇게 해야 안심이 돼? 서연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손전등 불빛은 천장을 오랫동안 훑고 있었다. 며칠 뒤 아이 학교 상담이 있었다. 서연은 담임과 아이의 학습 태도와 생활을 이야기하고 나왔다. 상담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뿐이었다. 교문을 나서는 순간 도훈이 차를 세우고 내렸다. 왜 이렇게 늦어? 남자 담임이랑 웃었지? 아이 성적 상담했어. 오래 걸려서 미안해. 사람 앞에서 웃는 거 난 못 참아. 도훈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아이가 놀라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주변 학부모들이 시선을 주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람들 다 보잖아. 제발 좀 그만해. 창피하면 창피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서연은 팔을 뿌리치고 아이 손을 끌었다. 도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뒤따랐다. 그날 이후 학교 앞은 서연에게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다. 식당에 웃음소리가 오가던 중 문이 벌컥 열리며 도훈이 들어왔다. 일찍 오랬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오늘은 모임 있다고 말했잖아. 내 웃음은 내 거야. 남 앞에서 짖지 마. 그는 테이블 위 술잔을 들더니 바닥에 쏟았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친구들이 당황해 자리를 피하려 했다. 손 놔요. 경찰 부릅니다. 한 친구가 목소리를 높였다. 도훈은 노려보며 말했다. 너냐? 내가 서연이 웃게 했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친구들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미안해. 다음엔 보기 힘들 것 같아. 요즘 바빠서 연락 줄일게. 그날 이후 서연의 휴대폰 주소록에서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둘 사라졌다. 사회적 관계가 무너졌다. 장마가 내리던 어느 날, 서연이 아이들과 장을 보고 마트 앞 차양 밑에서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빗속을 가르며 도훈이 달려왔다. 그는 서연 옆에 있던 이웃 남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소리쳤다. 역시였어. 남자랑 있었지. 사람들 앞에서 왜 이래? 널 지키는 거야. 아이들이 울었고 행인들이 달려와 그를 말렸다. 쓰러진 이웃은 황당하다는 듯 손바닥을 털었다. 빗줄기 속에서 서연은 울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달력을 펴고 빨간 펜으로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렸다. 마트 앞 폭행 사건. 날짜와 시간, 상황을 상세히 적었다. 이미 달력에는 여러 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다. 학교 소란, 동창 모임 난입. 사건은 계속 쌓였다. 서연은 점점 결심이 굳어졌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의 힘을 빌려야 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 달력, 사진, 문자 캡처를 차례로 펼쳤다. 변호사는 꼼꼼히 자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 장치, 위치 추적 앱, 공개적 폭언과 폭행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경찰과 함께 장치를 확보합시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네. 준비해주세요. 그날 밤 도훈은 소파에 앉아 서연을 불렀다. 변호사한테 갔다며. 맞아. 이제 아이들이라도 지켜야 해. 날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거네. 당신이 한 행동이 범죄야. 위치 추적, 촬영 장치, 폭행 다 증거 있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누가 시킨 거냐? 아무도 시킨 게 아니야. 내가 결정했어. 그럼 끝까지 가보자. 도훈의 눈빛은 무서웠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서연은 다시 욕실 환풍구를 살폈다. 작은 소음이 들리자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 커버를 열었다. 안쪽에 장치가 확실히 보였다. 작은 카메라 렌즈, 전선, 송신 모듈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녀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커버 안쪽 먼지의 날짜를 손톱으로 새겨 증거를 남겼다. 그날 오후 경찰이 집에 들어왔다. 형사 2명이 집안을 차례로 살폈다. 형사 1이 환풍구 커버를 열자 카메라 장치가 드러났다. 형사 2가 현관 옆 벽면에서 또 다른 장치를 발견했다. 모든 장치는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진으로 남겼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감정 보내겠습니다. 위치 추적 앱도 포렌식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형사가 휴대폰을 건네받아 기록을 남겼다. 설치 시간, 최초 실행, 권한 부여. 마이크와 카메라, 위치 정보까지 모두 남아 있었다. 경찰은 간단히 말했다. 피고 측에서 부인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다 확인됩니다. 그날 저녁 도훈에게 메시지가 왔다. 장치 훼손하지 마. 내 물건이야. 형사는 답장하지 말라고 했다. 모든 기록은 증거가 될 터였다. 며칠 뒤 첫 재판이 열렸다. 판사가 사건 번호를 호명했다. 피고 강도훈, 원고 윤서연, 출석 확인합니다. 원고 측 진술하시죠. 서연의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넘겼다.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에 원격으로 앱을 설치했습니다. 마이크, 카메라, 위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욕실과 현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모임, 마트 등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증거는 갑 제1호증부터 제12호증까지입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보았다. 피고 인정합니까?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내를 지키려 했습니다. 세상에 위험한 놈들이 많습니다. 제가 잠깐만 눈 돌리면 누군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세요. 설치 인정합니까? 직접 설치한 기억은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구매 결제 내역이 피고 카드로 확인됩니다.
앱 설치 로그도 피고 단말에서 원고 단말로 푸시된 기록이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임시로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학교 접근 금지 조치를 인용했다. 두 번째 신문이 열렸다. 법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출석했다. 병적 질투는 상대의 실제 행동과 무관하게 확신이 강화되는 질환입니다. 배우자가 해명해도 숨김으로 해석하고 침묵하면 인정으로 해석합니다. 치료 없이 관계를 지속하면 폭발이 반복됩니다. 피고 변호사가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행동이 원인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핵심은 환자의 내적 신념입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질투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피고 측이 사진 한 장을 제출했다. 화면에는 서연이 어떤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도훈이 크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사가 곧바로 CCTV 영상을 제시했다. 같은 날 같은 건물. 이 남자는 학교 상담사입니다. 영상과 시간표가 일치합니다. 판사가 짧게 기록했다. 맥락 분리. 신빙성 없음. 도훈은 얼굴을 굳혔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도 내가 옳다는 확신이 남아 있었다. 세 번째 기일에는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다. 서연의 직장 로비 소동 사건과 아이 학교 실종 오해 사건이었다. 도훈이 회사 로비에서 소리 지른 영상, 아이에게 접근한 낯선 남자에게 도훈이 메시지를 보낸 기록까지 나왔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다. 피고 접근 금지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과 학교 주변에 관여했습니다. 명령 위반 소지가 큽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치료 의지를 강조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과 인지행동 치료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갱생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엄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선고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재판을 마친 서연은 아이 손을 잡았다. 아이는 묻지도 않고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결심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 선고일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강도훈. 원고와 자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직간접 통신을 금지하고 학교 주거직장 반경 접근을 금지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정신과 치료와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아동 심리 치료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짧게 눈을 감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도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행동이 모두 폭력으로 규정되는 순간이었다. 선고 이후 서연은 아이들과 다시 일상을 이어갔다. 아침에는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다. 운동회에 참석해 웃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돌아왔다. 겉보기에는 평화가 돌아온 듯했다. 반면 도훈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상담실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두려웠습니다. 언제든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뺏길까 두려웠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통제했고 그 통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치료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노트에 적었다. 두려움, 망상, 폭력, 파고.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며칠 뒤 오후 병원 정원.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도훈은 벤치에 앉아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때 검은 세단이 병원 정문 앞에 멈췄다. 유리창이 내려가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서연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짧게 미소를 지었다.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단정한 셔츠 차림, 여유 있는 미소.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감싸주더니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볼에 입을 맞췄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부드럽게 웃었다. 명백한 애정의 표시였다. 도훈의 손이 철창을 움켜쥐며 떨렸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서연, 서연은 그때 고개를 돌려 담장 너머 남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냉정하고 단호한 기색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다. 이제 끝났어. 그리고 다시 한번 더욱 또렷하게 입모양을 만들었다.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문장은 소리 없이도 분명했다. 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힘이 풀려 철창에서 떨어졌다. 서연은 짧게 비웃듯 웃었다. 내연남은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세단은 병원 담장을 벗어나 멀어졌다. 도훈은 무너진 표정으로 그 장면을 끝까지 바라봤다. 정원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더 많은 드라마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인생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감동과 충격의 막장 드라마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배신과 집착. 그리고 반전까지.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강당의 막이 내리자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다. 무대 위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다. 오늘 행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향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직원,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 손을 꼭 잡고 나가는 부부. 시끌벅적한 풍경 속에서 그는 눈길을 멈췄다. 무대에서 춤을 추던 여자가 로비로 나오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고든 자세와 단단한 걸음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무심한 듯 앞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공연 잘 봤습니다. 여자가 짧게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보였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랜만이라 무대에 서는데 좀 떨렸어요. 떨린 분 같지 않았는데요. 움직임이 정확했고 힘도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다행이네요. 사실 무릎이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무대에 서니까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시네요. 대부분은 피하려 들 텐데. 용기라기보다는 버릇 같아요. 젊을 때 무용만 했으니까요. 여자는 간단히 목례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로비를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구운 빵과 삶은 달걀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포크를 들고 그를 흘끔 바라봤다. 어제 행사 재미있었어? 괜찮았어. 눈길 끄는 사람이 있었지. 사람 누군데? 새로 들어온 무용가. 아내는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여자 얘기를 다 하네. 당신답지 않네. 그냥 인상적이었어. 춤을 보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군. 사람들 입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괜히 오해 살 만한 일 만들지 마. 그는 대꾸하지 않고 커피잔을 들었다. 며칠 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정원으로 내려갔다. 산책로 초입에 여자가 서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녀가 그를 보고 웃었다.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네. 공기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같이 걸을까요? 좋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긴 대화는 없었지만 발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며 묘한 안정감을 줬다. 시간이 흐르자 둘이 걷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다. 복도, 체육실 앞, 엘리베이터. 사람들은 눈빛을 교환했고 속삭임이 퍼졌다. 판사님이랑 무용가님이 요즘 붙어 다닌다지? 항원 로맨스라는데 아내는 아나? 곧 알게 되겠지. 그리고 어느 날 게시판에 두 장의 사진이 붙었다. 정원에서 나란히 걷는 장면, 카페 창가에서 마주 앉은 모습. 제목도 글도 없었지만 보는 이들은 모두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사진을 식탁에 던졌다. 사람들이 다 떠들어. 창피하지도 않아? 떠들면 떠드는 거지.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야. 평생 참고 살았잖아. 이제는 내 시간을 살고 싶어.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좋아.
그럼 나도 내 시간을 살 거야. 며칠 뒤 아내는 실버타운의 한 남자와 걷기 시작했다. 운동복 차림의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말투.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도 금세 눈에 띄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죠? 이제는 익숙해요. 익숙한 게 좋은 건 아니죠. 이젠 기대도 좀 하셔야죠. 제가 곁에 있으면 든든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세요?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자산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가져가면 억울하잖아요. 아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 말이 낯설게 위로처럼 다가왔다. 자기 편에 서주는 듯한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너 다른 남자 만난다며?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그 인간이 뭐라고 하던가. 나를 이해한다고 했어. 숨을 몰아쉬던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좋아.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지. 무용가에게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유언장 썼어. 아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 여자한테 절반을 줬다고? 그래. 내가 다른 놈품에 기대는 꼴을 보니 차라리 이게 낫지. 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돈 때문에 붙은 거야. 내 옆에 붙은 그 남자는 다르다고 믿는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뒤 변호사와 법무사가 실버타운 커뮤니티 회의실로 들어왔다. 긴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였고 그는 펜을 들어 사인을 했다. 자산 절반을 특정인에게, 나머지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배. 법무사가 차분히 읽어내려갔다. 부동산은 매각 후 같은 기준으로 나눕니다. 증인 2분 서명도 확보했고 녹취도 남깁니다. 좋습니다. 그가 서류를 밀어내자 변호사가 마지막 확인을 했다. 가족 간 분쟁이 예상됩니다.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 재정활동, 건강상태 모두요. 기록이라 매일 쓰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하루하루를 적기 시작했다. 아침 7시 기상, 혈압 수치, 약 복용, 30분 산책, 독서 20분, 식사 메뉴, 카드 사용 내역, 저녁 취침. 그는 노트에 또박또박 글씨를 남겼다. 소문은 금세 번졌다.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로 절반을 무용가한테 줬대. 아내는 뭐래? 얼굴이 굳어 있더라. 자식들은 가만히 있을까? 벌써 변호사 불렀다던데. 딸이 그를 찾아왔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건 취소해야 합니다. 안 해. 정신이 흐려져서 내린 결정이라고 법정에서 문제 삼을 겁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 아버지가 멀쩡하다 해도 법정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절차대로 다퉈봐라. 딸은 입술을 깨물며 노트를 가리켰다. 이런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아버지,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한 번쯤은 내 선택대로 살겠다. 아들은 더 거칠었다. 라운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 내 사업은 아버지 도움 없이는 끝장이야. 그 여자가 뭔데 절반을 줘? 내 사업은 이미 기울었더라. 돈만 조금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빼앗아?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지켜보고 싶으면 해봐.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어떻게든 막을 거라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아들은 욕설을 내뱉고 라운지를 박차고 나갔다. 아내도 더는 숨기지 않았다. 내연남과 함께 걷는 모습이 공공연해졌고 라운지에서는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어 돌리기도 했다. 내연남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결국 이쪽으로 올 겁니다. 정말 그럴까? 물론이죠. 남편은 이미 분노로 결정을 내렸고 자식들은 분열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남는 건 우리 쪽입니다. 아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만 가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직원들이 달려왔고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중얼거렸다. 내 시간은 내가 정한다. 의사는 말씀 줄이세요라 했지만 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퇴원했으나 통증은 잦아졌다. 그는 노트에 통증, 오전 10시, 약 복용 같은 기록을 남겼다. 그 사이 딸은 성년 의견 심판을 준비했다. 감정평가 인터뷰 날 그는 또박또박 답했다. 거주지는 실버타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재정 결정 스스로 함. 감정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말씀 흐름이 일정하시네요. 녹음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더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다. 운동, 식사, 대화 내용까지 모두. 하지만 균형은 아들 쪽에서 더 무너졌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아들이 결국 라운지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소리쳤다. 조금만 도와주면 다 해결돼. 왜 안 도와줘? 안 된다. 그러다 나도 가족도 다 망가져. 내가 만든 일이지.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직원이 개입했다. 아들은 울분을 삼키며 자리를 떠났다. 남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새벽마다 통증에 시달렸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붙잡곤 했다.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또 아파? 조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내일 가겠다. 의사는 약을 조정하고 식단 관리, 운동 강도 조절을 권했다. 그럼에도 그는 무용가를 찾아갔다. 라운지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를 보며 낮게 말했다.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갔나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둘은 잠시 눈을 마주보다 고개를 떨궜다. 결정적 장면은 커뮤니티 토론회에서 벌어졌다. 주제는 교제와 사생활. 그는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다. 여기 사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법과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존중받아야 합니다. 라운지 한쪽에서 박수가 터졌다. 반대쪽에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에게도 마이크가 넘어갔다. 공동체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런 소문도 없었겠죠. 결국 문제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얼마 뒤 그는 또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차분했다. 딸은 눈물을 삼켰고 아들은 의자에 축 늘어졌다. 아내는 담담히 자리를 지켰다. 내연남은 멀리서 지켜보다 발길을 돌렸고 무용가는 문턱에 서 있다가 곧 돌아섰다. 며칠 뒤 유언장이 개봉됐다. 절반은 무용가에게, 절반은 가족에게. 변호사가 조항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결국 저 여자가 다 가져갔네. 딸이 다가와 위로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며칠 후 외부 문화센터 강의실. 무용가가 강사로 서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아내의 내연남이었다. 오늘 수업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네요. 등록하시면 돼요. 혹시 개인 지도로도 가능합니까? 시간만 맞으면요. 그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라운지 창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절반은 우리 손에 들어왔네. 무용가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계획대로 된 거죠? 남편은 분노했고 아내는 흔들렸고 노부부가 서로 싸우는 동안 우린 웃었지. 결국 이기는 건 우리잖아. 둘은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이제 다음은 뭘 노려야 할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오겠지.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둘이 움직이면 돼.
라운지 안에 흐르던 잔잔한 음악 위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번졌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충격과 반전 드라마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인생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감동과 충격의 막장 드라마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배신과 집착, 그리고 반전까지.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강민호는 대형 병원의 내과 의사였다. 환자들에게는 다정하고 친절한 의사로 통했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늘 긴장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내 이수진 때문이다. 이수진은 언제나 화려했다. 길게 늘어진 머리칼, 고급 브랜드의 원피스, 진한 립스틱. 집안 마트에 잠깐 나갈 때조차도 잡지 화보에서 막 나온 듯 꾸몄다.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다. 결혼 초기, 민호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환자들에게 아내가 이렇게 예쁘다고 자랑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화려함은 점점 불안으로 변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다. 수진 씨는 좋겠다. 남편이 의사라서 든든하죠? 수진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네, 덕분에 안정적으로 살아요. 민호는 웃는 척했지만 속이 무너졌다. 역시 사랑이 아니라 직업과 돈 때문에 결혼한 거겠지. 내가 아니라 의사라는 직함과 안정적인 수입 때문에. 민호는 결혼 생활 초반부터 가끔씩 느낀 불편한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수진이 남편을 소개할 때 우리 남편은 착하고 순한 게 장점이에요. 대신 결단력이 좀 없죠라며 웃을 때 민호는 단순한 농담이라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결혼 5년차 아들 준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농담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준호가 자라면서 보이는 작은 습관, 눈빛, 웃음, 몸짓이 민호를 흔들었다. 그 모습들이 이상하리만큼 태석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태석은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이자 지금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였다. 늘 자신감 넘치고 환자들과도 친근하게 지내며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존재였다. 무엇보다 태석은 민호와 달랐다. 민호가 소극적이고 망설이는 사이 태석은 빠르게 결단하고 주도했다. 민호는 늘 그와 비교당하는 기분이었고 열등감은 쌓여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민호는 아들이 태석과 닮아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눈웃음, 고개를 젖히는 습관, 뛰는 모습, 심지어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습관까지.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나? 민호는 점점 불안에 잠식되었다. 밤마다 수진이 잠든 후 몰래 휴대폰을 열었다. 그는 이미 잠금 패턴을 외워두고 있었고 습관처럼 화면을 훑었다. 손끝은 늘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번호와의 짧은 대화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즐거웠어. 그 사람 눈치 안 채? 민호는 숨이 막혔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바로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왔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그녀는 민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았다. 뭐해? 알람 맞추려고. 내 폰으로? 왜 몰래 열었어? 민호는 얼굴이 굳은 채 얼버무렸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당신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네. 남편이 아니라 감시자네. 메시지가 수상했어. 수상? 증거 있어? 아니잖아. 그냥 내 망상이야. 환자들 문자도 불륜으로 보이겠다. 수진은 콧웃음을 치며 방문을 닫아버렸다. 민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손을 떨었다. 수진은 점점 늦게 들어왔다. 옷차림은 번쩍거렸고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손목에는 어딘가 부딪힌 듯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오늘도 모임이야? 응. 여자들끼리. 왜 이렇게 늦었어?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내가 뭐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민호가 다가서자 수진은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술 냄새 싫어. 가까이 오지 마.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정말 여자들 모임일까? 아니면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멸이었다. 병원 동료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와인잔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다 챙겨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웃자 그녀는 더했다. 솔직히 제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 벌써 집 나갔을걸요. 아이 앞에서도 한마디 못하잖아요. 민호의 얼굴은 달아올랐다. 손은 수저를 부들부들 쥐었다. 태석이 눈살을 찌푸렸다. 조진 씨, 농담이 좀 심하네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열이니까 제가 붙잡고 사는 거죠. 민호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다. 운동장에서 아들 준호가 뛰는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민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달리는 자세, 고개를 젖히는 습관, 손을 휘두르는 모양새까지 하나하나가 친구 태석을 떠올리게 했다. 아빠, 나 빨랐지? 응, 잘했어. 민호가 억지 웃음을 지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호 씨 인정하지? 준호는 태석 씨 닮았어. 당신은 저런 활바람이 없잖아. 민호는 심장이 얼어붙었다. 말은 농담 같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차갑고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 같았다. 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지? 일부러 날 자극하는 건가? 며칠 뒤 병원 휴게실. 태석이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민호는 주저하다가 그 앞에 다가갔다. 너 수진이랑 연락하지? 태석은 잠시 멈추더니 피식 웃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호, 내 얼굴 그대로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태석은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한 건 알겠는데 내 아내, 나도 잘 안다. 내가 모르는 면이 많아. 그 말투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은근한 도발 같았다. 민호의 손이 떨렸고 주먹이 움켜쥐어졌다. 저 놈 분명 뭔가 있는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수진을 몰아붙였다. 솔직히 말해. 너랑 태석 무슨 사이야? 수진은 입술 끝을 비웃듯 올렸다. 있으면 어쩔 건데. 뭐라고? 확신도 없으면서 매일 의심만 하지 말고 차라리 확실하게 잡아봐. 남자답게.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닫히는 문소리에 민호의 치아가 갈렸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는 건가? 민호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책상 위에 놓인 진단서가 그의 눈앞에서 번쩍였다. 정신과 의사에게 부탁해 받아낸 종이 한 장. 망상장애 의심, 보호관찰 필요. 약과 보호입원 서류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다. 그녀를 제압해야 한다. 며칠 뒤 병원 직원과 경찰이 집에 들어왔다. 수진은 놀란 얼굴로 소리쳤다. 이게 뭐야? 당신 치료가 필요해. 날 정신병자로 몰아? 미쳤어?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수진은 몸부림쳤다. 저 정상이에요. 이건 남편의 함정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나 문은 닫혔다. 수진은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오랫동안 당해온 모멸에 대한 복수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묘한 쾌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드디어 내가 이겼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민호는 그 복수심이 불편한 감각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병실에서 수진은 빠르게 무너져갔다. 밥 드셔야죠. 배 안 고파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난 죄 없어. 수진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다.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내가 잡은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점점 아빠를 외면했다. 엄마, 언제 나와?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준호야.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날 밤 준호는 방문을 쾅 닫으며 외쳤다. 나는 엄마 편이야. 아빠는 무서워. 민호는 방문 앞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차갑고 무거운 벽만이 그와 아이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집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아들 준호는 아빠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엄마 당장 데려와.
치료받고 곧. 엄마는 멀쩡하다고. 아빠가 엄마를 망가뜨린 거잖아. 난 아빠 아들 아니야. 그 말은 민호의 심장을 찔렀다. 준호는 울부짖으며 집을 뛰쳐나갔다. 민호는 급히 쫓아갔지만 아이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은 강가에서 운동화 한 짝을 발견했다. 준호의 것과 같은 크기와 색깔이었다. 민호는 강가에 무릎 꿇고 절규했다. 준호야, 제발 돌아와줘. 아빠가 잘못했어. 그의 외침은 강바람에 실려 메아리 쳤다. 강가에서 울부짖은 이후 민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집은 텅 빈 듯 적막했고 병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으며 뛰던 모습, 눈을 치켜뜨며 반항하던 모습, 마지막으로 난 아빠 아들 아니야 라고 외치던 목소리까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두통은 심해졌고 머리를 쪼개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닌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닌 거야. 수진이 분명 뭔가 있었어. 그러나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피곤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결국 민호는 동료 정신과 의사를 찾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 씨, 환청과 망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증상으로 보아 망상장애, 질투형이 의심됩니다. 망상? 네. 사실과 다른 것을 진실로 믿으면서 주변과 갈등을 겪는 겁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전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건가?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여전히 수진의 차가운 미소와 태석의 도발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며칠 후 집을 정리하던 민호는 준호의 방 서랍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내려앉은 파란색 공책. 펼쳐보니 서툰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엄마가 아빠 걱정한다고 했다. 아빠가 밥을 잘 안 먹는다며 속상해했다. 아빠는 너무 착해서 사람들이 이용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아빠가 요즘 예민해서 힘들지만 꼭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호의 눈이 흐려졌다. 손끝이 떨리며 글자를 더듬었다. 그동안 자신을 짓밟는 말로만 들렸던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당신은 여려서 내가 다 챙기잖아. 애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굴어. 그 말들이 모멸이 아니라 사실은 걱정과 충고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공책을 넘기자 또 다른 글이 눈에 들어왔다. 아빠가 웃으면 좋겠다. 아빠 웃는 게 제일 멋지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수진아, 준호야, 미안하다. 내가 지켜야 했는데. 그때 현관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편물이 꽂히는 소리였다. 민호는 무겁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우편함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유전자 검사 기관,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찢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강준호 강민호의 친자로 확인됨. 순간 민호의 숨이 멎었다. 종이를 붙잡은 손이 힘을 잃고 몸 전체가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이었어. 준호는 내 아들이었어. 목소리는 끊기고 울음이 터졌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종이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수진아,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널 끝까지 못 믿었어. 내가 다 망쳤어.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글자가 번졌다. 민호는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창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붉게 떨어지고 있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는 하늘은 평온했지만 거실 안은 민호의 울음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제서야 모든 진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아들은 분명 자신의 친자였다. 그러나 의심과 집착, 망상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돌아와줘. 제발 준호야. 수진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남아 벽에 부딪히고 흩어졌다. 사랑이라 믿었던 집착은 망상이었고 의심은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 진실은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충격과 반전 드라마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붉은 조화들 사이로 희뿌연 향 연기가 떠올랐다. 낮게 흐르는 추도, 음악, 비닐 우비를 입은 조문객들이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왔다 나갔다. 검은 상복 차림의 새 남매, 장남 태수, 차남 태진, 막내 미정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섬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태수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조문 인사를 받으며 아무 말 없이 영정 옆 향로를 정리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진은 조문록에 이름을 적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안내했지만 뺨에 붙은 피곤과 수척함이 숨기지 못한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다. 미정은 헌화된 국화꽃 줄기를 다듬으며 어머니의 손등을 살그머니 덮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쥐었고 그 손은 오래된 매듭처럼 단단했다. 조문객이 빠져나가고 밤이 깊어지자 빈소의 소음은 잦아들었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붓는 소리, 향이 타들어가는 미세한 탁 소리, 그리고 길게 내뱉는 한숨. 그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어린 조카의 울음이었다. 미정이 아이를 안아달래며 밖으로 나갔고 문이 닫히자 아내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아버지 생전에 말씀하셨지. 이 집은 장남이 지켜야 한다. 형, 그 말 또 꺼내? 기록은 없어. 내가 병원 동행하고 응급실, 입원, 재활 다 했어. 서류도 있어. 둘 다 제발 오늘은 아버지 보내드리는 날이야. 유산 얘기는 최소한 제사 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계시잖아. 잠시 멈춘 대화는 다시 조심스레 물길을 찾듯 흐르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사위들까지 모여앉자 표정들은 단단해졌다. 큰아들로서 책임과 권리, 그건 가문의 약속이었어요. 부모님도 그 뜻을 잇길 바라셨고. 약속이요? 남편이 야간 간병한 수가 몇 밤인데요. 약속은 말뿐이고 현실은 고단했어요. 그 고단함에 대한 몫 인정받아야죠.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법과 원칙이 기준이에요. 상속은 자녀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감정이 들끓는 순간 어머니가 두 손으로 무릎을 누르며 일어섰다. 오늘은 내 아버지 보내는 날이다. 그분이 평생 지키던 건 돈이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가족이었다. 지금은 그 얘기 그만하자. 밤새 조문객이 더 오지 않자 남매는 차례로 향 앞에 마지막 절을 올렸다. 아침 햇살이 빈소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장례 행렬은 비에 젖은 도로를 천천히 지나 공동묘지로 향했다. 흑한 삽이 관 위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끝나자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미정이 뒤에서 안았다. 태진이 삽을 내려놓으며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흙을 고르게 폈다. 장례는 끝났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후 형제들은 부모님이 살던 2층 단독주택에 모였다. 벽지 사이로 오래된 겨울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침실 옷장 안 모서리에 붙은 작은 금고. 열쇠는 어머니의 손에서 나왔다. 금고 안에는 예금 통장 몇 권과 오래된 봉투 하나, 그리고 토지대장 사본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형제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사랑한다, 다툼 말아라 같은 짧은 문장과 함께 구체적인 배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보았지? 아버지 뜻은 형제가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늘 하셨고. 그 문장 어디에도 집은 장남에게라고 쓰여 있지 않아. 오히려 어떤 결정이든 다툼 없이 하라는 말뿐이잖아. 난 이 문장을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으로 이해할래.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 그러니까 법대로, 그리고 서로를 생각해서. 논의는 길게 이어졌고 결국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에는 두꺼운 민법 주석서가 줄지어 서 있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속 순서와 비율을 설명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기여분, 유류분, 협의분할 단어들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다. 법정 비율과 별개로 실제 부양간병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간병 일정표, 지출 내역,
메시지 기록 모두 모아주세요. 있습니다. 병원비 카드 내역과 간병 일정표, 간호사 상담 기록까지. 아버지 생전 구두 의사도 참고되나요? 친척들 앞에서 여러 번. 녹취나 서면이 없다면 증명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참고 진술은 가능해요. 다만 판결의 핵심은 문서와 사실관계입니다. 저는 그냥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요. 다만 어머니 생활이 우선이에요.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기금 같은 걸 먼저 만들면 안 될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상속 재산 내에서 어머니 생활비료비 우선 사용에 합의한다면 협의서에 반영할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서로 다른 표정이 엇갈렸다. 태수의 표정에는 억울함이, 태진의 표정에는 지친 냉정이, 미정의 표정에는 결심이 박혀 있었다. 어머니는 긴 복도를 걸으며 남편과 함께던 지난 봄날의 발걸음을 떠올렸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그 길, 노을을 보며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그때는 몰랐다. 가장이 떠난 뒤 집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아지고 문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걸. 며칠 뒤 다시 모인 가족회의. 식탁 위에는 통장 사본과 토지대장, 메모지가 정돈되어 있었다. 미정이 한 장씩 배분 시나리오를 적어 제시했다. 제안이 있어. 집은 당장 처분하지 말고 어머니가 원할 때까지 그대로 두자. 대신 어머니 생활비는 예금에서 우선 지출.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 비율로 나누되 태진 오빠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해서 조정하자. 집을 지키자는 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나의 권리는 장손으로서의 책임과 장손의 권리는 법에 없어. 하지만 형의 감정을 모른 척하고 싶지는 않아. 나도 내 시간을 쏟았고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 말은 조심스럽게 오갔지만 미세한 균열은 여전히 컸다. 서랍에서 꺼낸 사진들이 식탁 위로 흩어졌다. 어린 시절 소풍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새 남매의 생일 케이크. 아버지가 셋을 가운데 두고 웃던 모습. 그 웃음이 오늘만큼은 멀었다. 그날 밤 태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넘겼다. 빽빽한 숫자들 사이사이에 짤막한 메모. 태수, 책임을 져라. 태진, 건강 챙겨라. 미정, 너는 늘 고맙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깨를 누르는 듯 무거웠다. 소송은 결국 시작되었다. 조정기일, 변론기일, 제출서면. 법원 복도는 같은 사연을 품은 타인들로 가득했다. 고성이 오가는 날도 있었고 서류 한 장이 뒤늦게 접수되어 일정을 다시 잡는 날도 있었다. 그 사이 어머니의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다. 통원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빈 의자 하나가 더 허전해 보였다. 법정에서의 하루. 판사의 질문은 간결했고 변호사의 설명은 구조적이었으며 형제의 대답은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단호했다. 장남 측은 고인의 구두 의사에 대해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당시 자리에 있던 친척 두 분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남 측의 기여분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진료비, 간병 일정표, 약국 영수증 모두 일관성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판결과 별개로 형제끼리 어머니에 대한 공동 부양 계획을 합의하고 싶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태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형, 나도 내 욕심이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로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그냥 인정받는 느낌이었어. 난 아버지의 말이 내 전부였어. 내가 지켜라. 그 말이 내 평생의 나침반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증거가 아니라고 하니 내가 그동안 믿은 게 부서지는 기분이야. 우리 셋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갈라놓고 있지. 이게 제일 슬퍼. 최종 변론 날 어머니가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작은 책으로 법정 가운데까지 걸어가더니 마이크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사람은 평생 손으로 일하고 입으로 약속을 지키던 사람이었지요. 말로 집을 지켜라 한 적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누가 집을 갖느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라는 뜻이었어요.
누구 하나 굶지 않게, 누구 하나 외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돈은 결국 흙입니다. 흙 때문에 너희가 서로 등을 돌리는 걸 나는 더는 못 보겠어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목격자도 서류도 논리도 필요한 공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삶과 말이 공기를 채웠다.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 상속재산은 균등하게 분할되되 차남의 기여분 일부가 인정되었다. 집은 당장 처분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머니의 주거로 유지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공통의 기금에서 우선 지출하는 조건이 부과되었다. 판결문을 받은 날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서류는 담백했고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세 장의 봉투를 올려두었다. 흰 봉투에는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너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은 돈에서 조금씩 모은 거야. 많지도 적지도 않아. 그냥 엄마 마음이야. 받고 밥 먹고 가라. 엄마, 난 괜찮아. 나도. 나중에 써, 엄마. 당신 쓰시라고. 얘들아, 받는 것도 효도다. 가끔은 그냥 받으렴. 식탁에는 전이, 나물, 고등어 조림이 올랐다. 조용히 젓가락질하던 세 남매는 어느 순간 멈춰 서로를 보았다.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가 잠깐 스쳤다. 웃음은 길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따뜻한 김은 그 웃음을 잠시 붙잡아 두었다. 며칠 후 태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들고 회사로 향했다. 창고를 지나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조금 느렸다.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결제 서류 위에 사인을 하던 손을 멈추고 부하 직원에게 말했다. 이번 대출건 서류는 맞는데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듣자. 숫자만으론 보이지 않는 게 있어. 태진은 병원에서 봉사 신청서를 냈다. 마지막 몇 달 그는 간병의 무게와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곁을 지킨다는 일의 무게를 이제는 타인의 하루에도 조금 나눠주고 싶었다. 미정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칠판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적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에게 가족은 무엇이니? 어떤 아이는 밥이라 했고 어떤 아이는 걱정이라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약속이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정답은 많았다. 그리고 그 모든 정답이 맞았다. 해가 저무는 저녁, 어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을 켰다. 불빛이 유리 표면에 흔들렸다. 어머니 여보, 애들은 아직 서툴고 그래서 더 사랑스럽네요. 당신 말대로 집은 지켜지겠지요. 근데 그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밥 짓는 냄새와 서로 불러주는 이름 속에 있네요. 거실 시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집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고인 눈물이 번들거렸다. 나레이션 돈은 남았다. 그러나 더 오래 남는 것은 그 돈을 둘러싸고 서로에게 던진 말과 다시 거두어 드리려는 마음이었다.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습관과 밥을 나누는 기억, 그리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줄 아는 용기였다. 그들은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게 깨닫고 있었다. 며칠 뒤 세 남매는 집 앞 감나무에 새 줄을 달았다. 잘 익은 감 두어 개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태수는 사다리를 붙들었고 태진이 올라가 줄을 묶었으며 미정은 떨어질 감을 받치려고 두 손을 벌렸다. 작은 웃음이 다시 번졌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흘렀다. 조심해라.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놀랍도록 익숙했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조촐한 감무침이 올랐다.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게 우리 집 맛이다. 오래 가자. 네. 그렇게 하자. 약속. 나레이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삶은 늘 작은 전선들을 남긴다. 그러나 그 전선 위를 건너가게 하는 건 거대한 승리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약속들이다. 오늘 그들은 작은 약속 하나를 지켰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지켜갈 것이다. 창밖으로 눈이 온다. 지붕 위에, 담장 위에 오래된 한 자락의 서운함마저 덮어줄 듯이
집안은 환했다. 누군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누군가 반찬을 덜고 누군가 접시를 씻는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한다. 잘 먹자. 촛불이 작게 흔들렸다가 다시 곧게 선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남는 것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와 숨을 고르는 평온한 호흡. 진짜 유산은 함께 살아내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법은 어제 죽은 아버지에게서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서 배워야 했다. 우리는 이제야 시작한다.